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베나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가 어려운 제작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채널 멤버십이라는 특별 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연진과 실시간으로 소통, 채팅, 광고 없이 영상 시청, 전화 데이트 신청 가능합니다. 채널 멤버십 월 정액료는 한국 기준 약 5,000원입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 방법은 동영상 밑에 표시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댓글 공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가입과 참여,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무 이사회 74회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로 북한에서 수의사와 축산공무원으로 일하셨던 조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신경내과 의사이자 예방의학 관련 공무원으로 봉직하셨던 최정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북한의 수의 방역, 의료 방역입니다.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그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제 몸에서 열이 나면서 빨리 죽는 개체는 한 4일 내지 5일. 네. 네. 그다음에 좀 건강한 개체는 한 15일 안에 이제 다 사망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말이 붙게 된 원인이 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지금은 뭐 유럽, 뭐 동남아 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까지 다 들어왔지만은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했다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제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활력이 강해서 이제 거의 터질 병으로 남아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뭐 거의 한 30년 동안 이제 퇴치 못하고 있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이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후 20여 일 만에 모든 돼지들이 100% 죽는다는 얘기군요. 100% 사망하는. 현재 치료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있습니까? 아직 그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1918년 8월에 중국 북부 랴오닝성에서 시작이 됐고요. 현재 중국 전역과 아시아 일부가 홍콩,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퍼져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31일 북한에서 발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자강도 우시군 협동농장의 99마리 돼지 중에 77마리가 폐사했고 22마리는 도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작년 8월에 이제 발생해 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의 수의학계에서도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 12월부터 북한 노동신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이 정치신문이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노동당 기관지가 한계 일개 집중성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또 이제 뭐 북한에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국경으로 이제 뭐 강하나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2월과 3월에 또 연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신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그 수의부문, 축산부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내가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북한에 이미 들어왔는데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이제 장강도 우시에서 발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전문가고 북한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단 발병하면 그 위험성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평양에서 이제 발병이 됐고요. 이미 작년 12월부터 발병이 돼서 지금은 전국에 이제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7월 말까지 다 저희는 이제 김정은이로 갑니다. 예, 네. 예. 저희는 위원장 빼고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네. 7월 말까지 다 이제 없애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대요. 근데 이게 덕단도 정말 너무 이제 엄청난 덕당이죠. 전염병을 몇 월 며칠까지 끝내라 하면 끝냅니까? 아니 무슨 전염병균이 김정은 말 듣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북한 돼지를 키우는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한다는, 예, 그런 그렇게 이제 지금 북한이 지금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제 합니다. 자, 최 선생님, 북한 주민들은 가축 전염병이 이렇게 돈다.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단편적인 신뢰를 들게 되면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유생방에서 있을 때 세계적으로 지금 또 그때도 지금 농어신문에 네. 또 띄었어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구제역. 구제역. 구제역 때문에 지금 하고 중국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하는데 북한은 당시 발병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방역소에서 지시 내려와가지고 온성 남양 쪽에 그쪽에 중국하고 지금 접경 지역이니까 거기에 지금 인수도라는 기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중국 이게 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들어와서 중국 열차 승무원들이 숙식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인수도라고. 네. 그래서 거기 남양 지역에 나가서 제가 한번 역학조사 한번 해봤는데 도착해서 온성군 온성 가기 전에 삼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삼봉에 도착한 삼봉병원 원장이 저한테 자기네 동네 삼봉에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이상하게 죽었다. 네. 그거 지금 저는 보고 안 했는데 성방에서 파견되어 있던 역학구사가 지금 자기네 지금 저 모르게 지금 성에다 보고한 거죠. 그것 때문에 성에서 발칵 뒤집었대요. 이 구조역 아니냐. 네. 해가지고 우리가 삼봉에서 저 온성까지 가는 기간에 아마 성방에서 엄청 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성 도착해서 성에다 전화하니까 성에서 지금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구제역 중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 온성, 삼봉, 이런 남양지구 돼지 마리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구제역이 무슨 터졌다고 해도 별 문제될 게 없는 정도의 마리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공식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노동시민은요, 이번에 조선께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노동당 기간쯤에 정치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내에서 발병한 전염병 사례는 거의 없으면 전무합니다. 단 미국의 에이즈 실태, 남한의 어떤 문제, 네.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신문에 내지만 북한에서 있었던 그렇죠. 전염병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보도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닙니까? 네. 이거 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다. 두 번째는 이게 북한에 발병한 돼지들이 있다는 거는 북한이 그렇게 무슨 못 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어찌 보게 되면 이들로서 표현한,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인수공통성 질병은 아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서 중국은 거기를 이제 일단 잘 끓여서 먹으면 이제 거의 병에 안 걸리는데 이 사람이 먹어가지고 바이러스는 죽지 않습니다. 예, 바이러스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퍼져나가서 다른 돼지들이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많죠.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제 감염 경로가 멧돼지하고 잔반 사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멧돼지는 야생에서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도 앓지를 않아요.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성이 이미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사람이 사육하는 이런 돼지들은 걸리면 죽는데 사람한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되어 있고요. 잔반 사육을 통해서 빨리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사람이 먹으면 걸리지는 않는데 사람이 먹던 거를 돼지 사료로 줬을 때 돼지들이 감염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돼지들이 계속 감염돼서 그게 일단은 감염되면 죽으니까. 조현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공사석에서 이번 돼지열병 사태가 북한 축산
네, 특히 부업 축산에 큰 타격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북한의 이제 축산 구조가 그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국영축산이 있고요. 네.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국영축산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협동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3천여 개가 되는 협동농장들의 정축작업반이 있고, 그다음에 각 농산반 비육분조에서 키우는 이제 협동농장 공동사육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개인 부업 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90년대 경제난 들어오면서 그 곡물 사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 먹을 곡물도 없으니까 돼지도 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곡물 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곡물 사료가 사람하고 경쟁 관계가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축산은 이제 거의 다 네. 이제 그 감소하게 되죠. 점점 감소하고 협동농장 공동축산하고 개인 축산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일정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돼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북한이 한 500만 가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아마 버티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50% 정도의 가구에서는 다 집집마다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1년에 한 마리 내지 두 마리씩 돼지를 이제 모든 농가에서 그러니까 농가의 50% 예. 정도가 돼지를 키우고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북한 축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지만 특히 주민들의 이제 그 경제 생활, 가계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죠. 전문가들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돼지의 그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금년중으로 폐사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러면 영향을 끼칠까요? 그리고 북한의 돼지 마리수에 대해서는 또 최정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꽤 네. 많으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한 얘기 중에 나온 거가 이제 온성, 삼봉, 남양지구 요 지구에서는 좀 약간 좀 지역적으로 약간 좀 그 빈곤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도 탄수화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못 살 정말 못 살게 되면 돼지도 정말 기르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정도의 지역으로 그 열악한 지역인데 아무튼 아마 그 지역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돼지 마리수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는 이유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네 그 이제 그 돼지를 키우는 사실 그 미천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1년 기르게 되면 목돈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돈을 지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술을 만들기 위한 목적. 술을요? 그러니까 술 찌꺼기를 돼지를 먹이거든요. 그런 뭔가 이제 그러니까 따로 사료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부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북한에서는 이제 돼지를 기르는 집들에서는 이게 술을 빚는 그러니까 농가 중에서도 밀주죠, 밀주. 상당히 그래도 좀 잘 사는 축에서 돼지도 기르고 술도 빚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돼지 개인이 이제 돼지를 키운다는 게 상당한 정도로 좀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 보면 이제 부엌에서도 키우고 화장실에서도 키우고 네. 우선 키우는 장소가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 보면 방 안에서 같이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훔쳐갈까봐 방 안에서 기른다고 예, 뭐 예, 예. 애완돼지라고 부르는 그것도 얘기도 있고 있었죠. 이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데는 난방, 돼지도 난방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이게 동상. 따로 난방 보장한다는 거 북한에서 뗄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돼지하고 같이 지내거나 심지어는 그 집안에 화장실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기르는.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겁니까? 한 칸짜리 방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칸짜리 방에 산다고 해서 돼지는 키워야 되잖아요. 왜 돼지가 이제 주민들이 선호하냐면요. 돼지 한 마리를 팔면 한 80kg 이상 되면 한 70불 정도. 네, 70불 정도의 그 돈이 들었는데 이 70불이면 쌀 약 100kg 정도 살 수 있어요. 지금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쌀 100kg 한 마리 팔아서 쌀 100kg를 사면 1년 이제 식량이 그 반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만 키우면 한 200kg 정도만 들어오면 한 4인 가구가 1년 식량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는 거네요. 걱정은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쌀 문제. 근데 이제 이게 쌀로 200kg인데
옥수수로 환산하면 2대1이니까 400kg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옥수수 밥은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고 일단 밥 먹는 건 해결됩니다. 굶어 죽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농무부 발표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중국 내에 약 3억 5천 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으로 연말까지 1억 마리 이상이 줄어들 것이다. 국제 돈육 시장 자체가 재편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3분의 1 이상은 돼지가 폐사한다는 얘기고요. 당장 농촌 사람들의 생존 문제랄까요? 여기에도 지대한 영향이 간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많은 영향이 들어가죠. 이제 그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중국하고 북한하고 방역의 수준 정도를 네. 보면 북한이 엄청 열악하지요. 열악하고 약품도 부족하고 소독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공장 기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방역 울타리도 있고 조금 그 뭐 통제 그 사람 들어가는 것도 통제가 되니까 괜찮은데 개인들은 어차피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됐지만 잔반 사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뚠물, 쌀뜨물 다 모아서 넣고 음식 찌꺼기 다 모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처럼 술 만들어서 모주라고 불러요. 북한에서는 술 찌꺼기 저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부 만들어서 두부 찌꺼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야채 그 부산물들 그러니까 야채 쑤고 나머지 또우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모아야 되고 산에 가서 또 풀이라도 뜯어서 먹어야 네.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잔반 사육이 이제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배합사료를 우리처럼 시중에서 배합사료가 이제 팔려가지고 배합사료 사다 먹인다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사료 조건 자체, 구입 조건 자체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뭐 3분의 1 더 없어지지 않겠나. 없어질 것이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또 다르게 위험한 거는 이제 집집마다 네. 뜨물을 모아서 그러니까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 찌꺼기 모아서 이제 그 돼지를 끓여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잔반 문제는 무슨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밖에도 북한 축산이 전염병, 방역에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북한의 이제 방역 구조하고도 이제 많이 관계되는데요. 북한의 방역 구조가 이제 피라미드식 방역 구조예요. 중앙에 수의 방역소가 있고 이제 저 시군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쭉 그 방역소가 있는데 시군의 가축 방역소가 크던 작던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2만 명짜리 군에도 가축 방역소 하나, 인구 30명짜리 군에도 가축 방역소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그 돼지를 키우면서 그 전염병에 걸려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은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조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은 수의 약품이 부족합니다. 약품이 부족해서 저희가 있을 때도 사람이 먹는 약을 가지고 이제 가축을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가 아파서 그런다. 페니실린이나 마이실린을 주사를 놔야 되는데 1D50이라고 이 전문수로인데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죽는다는 그 약품의 양이 있어요. 치사량, 예, 주사 치사량이 있죠. 치사량을 계산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용 기일이 지난 거 페니실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모아뒀다가 돼지는 사용 기일을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돼지한테는 그냥 놔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이 쓰는 약을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 기술의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역을 하려면 수의 방역을 하려면 사람도 그렇지만 돼지도 그 뭐 현미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기구, 설비, 시약들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투자를 안 하죠. 북한은 이 그 뭐냐면 수의사들이 자체로 약을 만들어서 네. 그 치료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들은 그래서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밭에다가 아편을 심어요. 직접. 예, 아편 심기 때문에 북한은 법적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편을 재배해도 걸리지 않아요. 그럼 그 아편으로 약 만들어서 약 만들어서 돼지한테 주사하는 겁니까? 예, 주사해 주는 거죠. 효과 있습니까? 아까 저기 유효기간 지난 페니실린 사람한테 쓰는 것 돼지한테 주사 놓으면 효과는 있나요? 일단은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 뭐 아마 넣는 걸 돼 있죠.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게 사람한테는 위험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항생 성분은 뭐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아도 한 70% 그러니까 정도. 효과가 약간 소실될 뿐이죠. 예. 아, 그게 효과가 네. 떨어지지만, 네, 네, 떨어지지만. 효과는 있다. 근데 아편으로 약 만들어서 돼지한테 주사하면은 돼지가 마약 먹은 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뭐 계속 장기간 먹이는 게 아니고 네. 아플 때. 아플 때만. 아플 때 먹이니까. 치료용으로 한두 번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네, 설사하는 데는 네. 최고고요. 설사. 아, 돼지가 효과가 이제 있군요. 설사증만 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말해다 잡혀가지 않겠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 돼지가 이제 열이 나고 하면 그 수의사들이 좀 이렇게 기능이 좀 부족한 수의사들은 어제 두말 안 하고 아편 한 대씩 찔러주고 나오거든요. 돼지한테.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맥 주사를 해요. 그러니까 돼지 정맥 주사는 이제 귀에다가 하거든요. 네. 귀에 이제 혈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찔러주고 하면 돼지가 빨리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편 이거 속에다가 아니 이게 북한의 실상이니까. 실태를 네, 말씀하신 실상이니까 거니까요. 뭐. 네. 북한의 실태가 그렇다는 증언을 하신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방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쪽 남쪽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남북 협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일단은 그 뭐 DMZ 쪽에서 이 돼지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야생 멧돼지가. 네,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단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북한에서 만약 질병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 조사 같은 것도 하는 것도 뭐 괜찮다고 봐야죠. 근데 북한은 이제 그렇게 디테일한 데이터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럼 돼지 가보니까 돼지가 몇 마리더라 이런 건 싫거든요. 돼지 마리수에 관한 통계 예전에 한번 내신 적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위생방에서 있으면서 봤는데 북한에서 조사한 이 내부 통계들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 통계가 돼가지고 정확치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런 통계조차도 넘어오는 게 싫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통일부가 몇 달 전에 북한 측에 대책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북한에서는 묵묵무답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죠. 통일부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북한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제 이미지 관리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의 수의사들과 남한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민낯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낯 보이는 게 제일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낯을 보고 이게 나와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숨겨오고 은폐해왔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 특히 가축 전염병을 하려면 전국의 모든 곳에 다 다녀야 됩니다. 뭐 평양에 주최사상 딱 가서 방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만수대 언덕에 올라가서 가축 방역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축산기업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돼지를 만나려면 농촌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사실 눈이 감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눈이 감긴다는 건 그만큼 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사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으로 퍼질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남북한이 물도 연결되어 있고요. 네. 강과 바다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네. 뭐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건 더 그렇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일단 냉동 상태에서도 한 6개월 이렇게 가거든요. 6개월, 7개월 가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해서, 이것들이 근데 이제 북한이 뭐냐면 도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또 약점이고. 마을에서, 강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돼지를 잡아서 내장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장을 독수리가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 덤분이 밭에 나가잖아요. 밭에 나가면 야채가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야채를 또 흡입한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먹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쏘이면 곤충이나 곤충 같은 데서 또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도 작고 강에서도 작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한국만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사실 좀 그 뭐라고 말할까 그 경제력이 낮고 열악한 이런 지역에 전염병이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사실 남북한이 좀 협력을 해서 그 국경 지역 쪽에 가서 차단도 하고 소독약도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소독약제들도 개발돼서 한국에서는 이미 다 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하면 좋은데 얘네가 그 민낯 때문에 절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필요하죠.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과거의 경험상 봤을 때 이건 지금 그 동물들에 한그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에 한한 전염병인 경우에도 과거에서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전염병 참가라고 했을 때 북한 체제가 그때 빨리 균 분리를 못 하고 떠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균 분리를 하고 지금 떠드니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이거는 떠들어도 데이터를 노출시켜도 국제사회에 창피하지 않은 질병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그러면 너도 지원해라 관련해서 뭐 이런 목적도 네. 있을 거고, 그리고 WHO 같은데 북한이 인정하고 데이터를 넘겨줬던 이런 전염 결핵이나 간염, 그건 다른 나라도 있는 것들이니까 덜 창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부에서 지금 지원을 요청해서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네. 없다는 거는 아예 묵묵무답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의 경험상 봤을 때 네. 균 분리를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재도. 네. 그렇다면 5월 31일 날 공식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네.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라고. 통제만 하죠.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통제 잘하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이 방침 내려가지고 언제까지 퇴치하라. 이게 뭐, 그거는 뭐 전혀. 아니 사람의 그 황제를 군림했지. 네. 뭐 전염병대로 황제를 군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인지 못하고 지금 떠드는 거죠 지금 이게. 일단은 네. 남북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 분리부터 하는 기술 설문적인 문제가 선차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맞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거가 창피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떠들었는데 후에 오니까 아니더라 하게 되면 자기는 망신하거든요 이제. 기술 수준이 네. 낙후했다는 네. 걸 보이기 싫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병이 무슨 병이나를 진단할 때 이제 축산 쪽에서는 돼지한테 무슨 병 걸렸나 물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가지고 일단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앓다가 열 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들어가도 이게 저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가 세게 들어갔는데도 안 된다 하고 이제 그 증상들을 넣고서는 일단 파악을 하고. 근데 그 바이러스 자체가, 균 자체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똑같은 균이 북한에 있다고 말하기도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체별 특징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그 균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북한이 좀 힘들죠. 예.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 사회적인 문제로 잠깐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 사육두수의 반 이상이 폐사를 한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최대의 단백질 공급원인 이 돼지고기가 이제 북한 시장에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영양 상태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감소하고 북한의 그 사람, 모든 인구가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사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살았던 이제 평안도 지역, 특히 서해안 지역은 이 돼지고기하고 연관된 터질병이 있어요. 화학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 없이 피부가 부어오르면서 열이 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돼지 기름을 발라주고 고기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면서 병이 다 나아요. 다른 약이 없어요. 네.
그 김일성이도 해고라고 썼어요. 그렇죠. 자기도 어렸을 때 그거 걸려서 돼지고기 먹고 나왔다고. 확이 걸렸는데 이제 할머니가 돼지고기 얻어와서 돼지기름 바르고 먹고 나와서 후에도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학이 걸리고 싶었다. 확이 걸리고 싶었다. 이렇게 해고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터질병이 북한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소비하는 뭐 풀 먹는 가축, 뭐 염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운다고 하는데 토끼는 그거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거기 힘들어요. 일단 돼지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돼지고기가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는 데서 최고의 효자 네.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반 이상 폐사하거나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고기를 제대로 섭취 못하고 이전처럼 명절날에 뭐 생일날에나 한번 먹어본다는 식으로 그거 뭐 집단 생활을 하는 건 돼지가 장화 신고 물 건너간 국물이나 겨우 먹어본다. 네, 도강탕이라고 예, 하죠. 예. 네, 돼지 도강탕. 네. 그런 정도로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다 이제 밥 제대로 못 먹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이거 90년대 권한의 행군 시기에도 그랬지만 노인들하고 어린이가 먼저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면역력이 있어서 좀 견뎌내는데 일단 새로운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이 사람의 전염병과도 직결된다는 분석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보십니까?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될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거는 사실 세계적인 돼지고기 소비 시장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1년에 그 거의 한 7,500만 톤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뭐 공급 원천이 줄어들다 보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북한이 그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중국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감염 경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돼지고기의 유통을 좀 통제한다 그럴까요? 유통을 잘 관리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까? 유통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길러가지고 그 상당히 그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는데 그게 시장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건 허락받고 도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가 도축해서 시장으로 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 위생 상태 이런 것도 크게 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한다고는 하는데 뇌물 주면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거의 좀 안심이 놓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거. 담배 한 각 네. 저도 받아봤어요. 담배 한 각 술 한 병 받으면 이게 그거는 패스. 그 시장에 뭐가 있냐면요. 수의사가 한 명씩 나가서 초선을 만들어 놓고 주재하고 있는 거죠. 주재해서 내가 오늘 돼지고기 팔려 나왔는데 이 돼지고기가 먹을 수 있냐 없나 위생학적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품질 검사를 즉석에서 해주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딱 보면 뭐 저희도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현미경으로 보고 균 검사하고 거기 뭐 이제 부위별로 떼서 뭐 거기에 기생충 검사하고 뭐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이제 수분 검사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잡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생물이 이제 번식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가지고 이제 그 판자 한 대에 세워놓고 나무에다가 돼지고기 한 점 집어서 한 5m에서 던져요. 딱 던졌을 때 퀴즈. 붙어온 게 좋은 겁니까?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붙은 게 좋은 겁니다. 예, 맞았습니다. 붙어 있어야 이게 좋은 고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빠지면서 그 점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기가 붙어 있지 못하는 거. 일단 붙으면 오케이 나가면 고맙습니다 하고 담배 한 각 주던지 술 한 병 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한 고기 죽은 고기도 나와서 팔리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죽은 고기예요. 새빨간 고기. 피가 뽑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기생충 관련 질병들, 특히 돼지 촌백충 같은 거 이런 거가 많거든요. 그거는 뭐 현장에서 방역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간부들이 많아요 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은 돼지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많이 먹겠습니까? 네. 간부나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이 다 걸리는 거거든요. 대체로 보게 되면. 그래서 뇌촌백충 같은 거 걸려가지고 간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게 되면 다 뭐 보게 되면 이게 사법, 검찰, 단기간 보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거가 돼지 구워 먹는 거. 근데 구우면 안에 속살을 익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기생충이 있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위생 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바로 감염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조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영양 상태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얼마나 감소합니까? 어느 정도나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개체에 따라서 또 우리 그 사람들의 행사에 따라서 좀 이게 좀 천차만별이겠지만은 네. 아무튼 영향을 미치는 것만 사실입니다. 영향이 네. 그러니까 그 분명한 어떤 직접적 연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 선생님께서는 북한 내 감염병이 만연하는 그 이유와 실태에 대해서 최근에 논문을 좀 쓰셨는데 논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북한의 성병과 장내성 감염병 등 후진국성 질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물론은 이거가 이제 창궐하는 거 유행성 폭발. 네, 유행되는 대유행되고 하는 건데 이게 주기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유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일단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조건과 환경, 그러니까 삶의 환경 속에서 병을 얻거든요. 네. 감염병도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뭐 영양 상태,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서 살다 보게 되면 토착화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면역이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지금 얘기가 나오겠지만 통일 이후의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변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북한이 이런 것들이 전염병 창궐하고 했다는 거는 그럴 만한 조건과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장내성 감염병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장마씨는 아마 남한에서는 거의나 지금은 없는데 네.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거. 네, 거의 없어졌죠. 네, 수인성 전염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동남아라든가 후진국에 가서 걸려오지 않으면 거의나 여기서는 자신에서 발병하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같습니까? 이거. 북한에 성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WHO에도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일단. 추측만 하고 하는 상황이지.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위생방 기간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일이나 보건성이나 중앙위생방역소 제 신문 내려봐도 우리 기관에만 한해서 내려오거든요. 일반 의사들도 몰라요. 어느 정도나 만연해 있습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4월 15일 날에 김정일이가 매독과 인질 같은 전염병 성병과 투쟁을 강화하자. 이런 제목의 방침을 하달했거든요. 물론 대내 하나. 네. 예, 이런 위생방역 부분에만 했는데 4월 15일이면 어떤 날인지 아시죠? 김일성 생일이죠. 아니 김일성의 생일에 네. 민족 최대의 존엄스러운 경사날에 김정일이 직접 방침 내렸다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소리죠 이게. 조현 선생님은 북한의 성병에 관한 정보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쪽 부문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90년대에 경제난 들어서면서 농촌 지역에서 살던 여성들이 이제 농사 지어서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먹을 거 없고 하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아남으려고 도시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린 여성들이 도시에 나와서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매춘 매춘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죠. 이 과정인데 이 과정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의 지금 매일 샤워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몸 위생 관리 농촌에 있는 사람은 아마 설날이나 한번 목욕하겠는지. 그러니까 여름에 강에 나가서 목욕하고 이렇게 하고 이 개체 위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고 하고 여러 가지 병균이 만연할 수 있는 위생방역소에서 나와서 3, 4월 위생월까지 나와서 도랑도 쳐라 하고 해라 하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성병이라고 없겠습니까? 다른 질병들도 다 있는데 한때 발진티푸스라는 게 이제 이가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게 70년대에 다 없앴다고 했는데 90년대 발진티푸스가 제가 살던 평성 지역에서 나타났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병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저는 이런 전염병 창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원인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성병 같은 거는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최근 시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성병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성병이 아닌 비성병성 전염병들까지 이제 같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밝혀진 것만 30여 개 종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 관련돼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피임 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콘돔 감염이 사용을 보편은 안 돼. 뭐 거의 네. 모르죠. 예. 그러니까 더 콘돔이 빨리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지금도요. 네. 아 그럼 그런 질병이 훨씬 더 빨리 퍼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병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로 인한 성매개성 질환, 그거가 이제 영어로 하면 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인데 네. 이가 더 위험한 거죠. 이게 성행위를 통해서 많은 몇 가지 전염병들이 같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병은 성병이 하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북한도 에이즈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 모르는 이런 자료인데 네. 제가 있을 당시에도 이미 위생방역기관에서는 역학의사들 사이에서는 이거 비밀리에 물론 위에서는 입 다물라고 하죠. 그런 사례를 조사하게 되면. 근데 뭐 우리끼리는 뭐 그냥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누구 보고 왔다. 어제는 누구 보고 왔다 하는 식으로. 관리도 하는군요. 역학조사하고 격리시켜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하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서 도위생방역소 그 역학 담당한 사람들이 2명이 이제 그 해외에서 걸리고 온 케이스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이라. 네. 그것도 이제 그 대사관 정도의. 그래서 나갔다고 하는데 자기는 역학조사 하면서 걸린 원인을 물어보니 뭐 그거는 본인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외에 나가서 그냥 수혈을 한번 받았는데 아마 그때 걸린 것 같다. 이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획하고 있는 그 자료는 당시 상황은 이제 그 사과를 깎아주면서 주니까 자기네가 먹었대요. 네. 자기는 그거 그렇게 먹어서 위험하지 않는 건 알거든요. 전문가들이니까. 그거 보고 울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런 에이즈 환자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막 이게 다 이제 끓인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얘기를 와서 하면서. 근데 그거가 이제 북한에서 한둘이 아니다. 예,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조현 선생님은 에이즈에 관해서 들으신 소문, 등문하신 얘기가 있습니까? 노동신문에 가끔씩 나왔죠. 뭐 미국의 뭐 에이즈가 뭐 네. 미국 사람들은 다 에이즈 걸린 것처럼 노동신문은 이야기했고. 남한도 뭐 말해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평양의 그 사동구역인가? 네. 예, 거기 가면 이제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에이즈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 구역이 따로 그 센터 안에 원래 얘네가 그 저리독감인가?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유엔에서 국제기구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에이즈 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들어댔습니다. 아, 그런 소문이나 정보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루머로 돌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최정원 선생님이 그 김일성 생일날 김정일이 뭐 성병 뭐 퇴치하라는 뭐 내부 강연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부 지시문. 내부 지시문을 내렸다고 하는데 다른 전례로 봤을 때 그런 시기에 내부 지시문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까? 쉽게 좀 이야기를 표현을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산화가 안 돼 있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김정은이가 앉아서 뭐 노트북도 하고 컴퓨터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서류가 막 이렇게 많이 쌓여요. 서류가 쌓이는데 김정일이가 바쁘니까 어쨌든 이 서류를 다 못 보거든요. 다 못 봅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이 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데 밑에 건 깔려서 보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4월 15일 날에 결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용칭호도 줘야 되고 장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뭐 계속 사인만 그냥 읽지 않고 사인만 해도 엄청난 그 양이 되는데 그 와중에 에이즈병, 성병과 관련한 뭐 임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그 서류가 그 김정일이를 통해서 방침으로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방침 내용이 네. 지금 평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의 전역에서 성병이 퍼지고 빨리 대책을 취하라. 네. 그러니까 평양시대도 상당히 퍼졌다는 거예요. 평양 중심을 돼 있으니까. 평양, 원산 비롯해가지고 성매매가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북한의 인위적인 의료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점이라고밖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데
북한은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있죠. 그렇죠. 의료 시스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북한의 72년도, 네. 1972년도에 이제 그 헌법이 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 항일 투사, 애국 열사와 그 직계 가족들은 이제 네. 따로 이제 그 차별화된 뭐 그런 시스템 특별 보장을 해줄 때 대한 이런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게 되면 아니 북한 전 주민이 평등하게 다 따로 만들지 않아도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뭐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고 있다면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대외에 자랑하고 떠드는 것만큼 의료 상황이 좋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상 의료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건. 네,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하고 핵심 계층, 저 항일 투사, 애국 열사 이런 특권층이나 핵심 계층인데 여기에 또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서 그 구역병원 이상급부터는 중앙병원까지 이제 진료과랑과가 따로 있습니다. 진료과. 네. 진료과는 이제 아까 말한 핵심 계층, 정말 특권층 이런 계층들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치료하는 뭐 그런 진료 특별한 과인데 여기에는 일단은 왜 중요하냐 하면 병원에 이제 그 약품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진료과에는 50% 이상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나머지를 비교할 수 없이 인구가 주민수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북한에 살아보지 않아서 언뜻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료과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아무나 들어가면 다 진료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렇죠. 게 아니고 진료과 대상이 있는데 평성시 같은 경우에는 군급, 10급 부위원장 이상. 네. 그러니까 경영위원회 부위원장이 3명에다 위원장까지 하면 4명. 이거 그다음에 뭐 군당책 비서, 조직 비서, 그러면 당위원회는 이제 뭐 저거 그러니까 한 10만 명 되는 그 시에 네. 10만 명 되는 시에 진료과 대상이 100명 될까요? 100명, 네, 아마 안팎이겠죠. 100명 안팎 네, 정도 안팎이겠죠. 됩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100개가 내려오면 100명이 50개를 가지고 네. 넣어놔가지고 나머지 99,900명이 네. 나머지 50개 가지고 이제 약을 쓴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평등을 주장하는 네. 그런 우리식의 우월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비유하게 되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가장 악랄한 신분 제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의뢰하면 북한 헌법에 제정한 항일 투사, 애국 열사 이거는 인도의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에 해당하는 뭐 그런 신분제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가 나쁜 거죠 이게.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근데 어떤 동물은 좀 더 평등하다. 네. 일반 주민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무섭다는 건 알죠. 근데 자 보세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네. 일단 전염병이 이제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이 격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 거의 전 주민이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사는데 시장을 통해서 혹은 그 외에 근데 격리시키게 되면 일단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언제 죽는지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살아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격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염병 차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국가가 하게 된 정권 차원에서 식량을 대줘야 되는데 네. 그건 없는 거죠. 그러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숨기고 도망을 가나요? 일단은 걸리지 말아야죠. 예. 중요한 건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북한도 이제 결핵 환자, 뭐 간염 환자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 같은 건 하시코로 이제 관리를 하고 뭐 결핵 따로 이제 결핵병동이 있고 간염병동이 있어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 간염병동에 가도 진료과가 따로 있어서 진료과 대상들은 한 방에 뭐 한 명씩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걸리면 약을 이제 공급받아야 돼요. 네. 근데 약이 없잖아요. 시장에서 사다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지금은 전염병에 걸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일단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걸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모두 시장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이 망합니다. 네.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대로 이제 슬프고 그러네요. 안타깝고 또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가족인데 건져야 되는데 더는 부족하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이제 말로 이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니까 제가 이제 알 친구 하나가 이제 그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걸렸는데 그냥 그 격리 병동에 가봤자 이제 사람만 새까맣고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출을 한 겁니다. 예, 예. 네. 집안에 가출을 해서 어디 간다 온다 이야기를 안 하고 떠나서 한 7개월 만에 저 황해도 어디 가서 죽었다고 이제 부고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나 자식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 그치. 이런 상황들. 밥도 제대로 이제 못 먹고 이런 건데 결핵은 사실 좀 잘 먹이면 약 좀 쓰면서 잘 먹이면 그 완치 가능한 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거의 뭐 불치병처럼 이제 돈 있으면 고쳐요. 근데 일반데 돈 없고 뭐 이제 정말 생존 자체가 이제 목적인 사람들은 전염병까지 걸리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그 전염병 관련 이런 것들도 문제들도 시스템은 살아있는데 구조상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2006년도, 7년도 북한이 그 송홍열, 홍역 뭐 이때도 뭐 송홍열이라고 처음에 냈는데 후에 보니까 홍역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북한도 균 분리를 못하니까 송홍열을 막 떠들었댔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2006년도 10월 11월에 제가 한경북도 길주에 이제 그 기본 철도 본선에서 이제 양양도 쪽으로 들어가는 그 철도 관문이거든요. 거기를 차단하면 당시에 양양도에서 그 발명한 걸 돼 있었으니까 그 양양도 들어가는 거 차단하고 나오는 거 차단하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그 길주에 주재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 김정일의 방침, 보건성 지시문, 무슨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무슨 뭐 지시문 다 뭐 사방에서 내려왔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길주군 인민위원회 가서 위원장한테 식량을 대라. 이제부터 우리가 격리 조치 하는 사람들 식량을 대서라. 그래서 길주군 여관이 익산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한 20-30명 저기다 우리가 넣었거든요. 당신네 이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보자. 기관감사를 한 다음에 어디 갈 수 있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임시 보호소 역할을 네, 임시로. 네. 아니 길주 인민위 위원장은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자기 알아서 해보겠다 했는데 다음 날인가 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먹을 걸 안 주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 달아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정일이 방침이 내려와도 실제 좀 하부 말단에서는 이게 대책이 전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근데 후에 그렇게 하게 되면 길주군 인민회 위원장 목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후에 뭐 내려와도 뭐 식량이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없는데, 재고가 없는데. 두 분은 탈북하시기 전까지 이제 축산계통 방역 또 사람계통 이제 방역에 종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방역이라는 게 막상 일이 터지기 전에 이제 막는 거라서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100%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은 종사하셨던 걸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방역 시스템은 어느 정도나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왁진이라고도 하고 예방약이라고 하는데 이 예방약 그 예방 접종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해충약이라고 해서 그거 쓰고 이제 뭐 볏짚 우레물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쑥 우레물을 이제 가다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한 사발씩 먹여주곤 했는데 사람 예, 지나가는 사람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민만별로 나와서 방역일꾼들이 네. 나왔는데 그게 구충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충제, 기생충성 질병, 뭐 바이러스성, 세균성 뭐 해가지고 이런 질병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예방약 공급이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게 이제 왁진을 넣어가지고 그 내성을 키워서 전염병이 들어와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염병 병균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네. 이것들을 차단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안 되고 있고요. 그 축산 부분에서도 이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방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이 첫째로 되어 있어요. 방침은 이제 그럴듯하고 괜찮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조건이라든지 기술적인 준비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백신 관련 문제에서 제가 좀 첨부하면 백신 생산도 중요하고 이제 보관 관리 마지막에 주사 놓는 단계까지 다 중요한데 제가 하니까 다 걸렸어요. 일단 생산을 못하면 외부에 지원하잖아요. 네. 했다고 해도 이거를 보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일단 전기가 있으면 냉장 보관하잖아요. 보통 2도에서 6도 정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실제 접종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야 이게 냉장 보관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현지에서 접종하는 그 단계에서도 이제 접종 주사기도 모자라고 이게 서덕했었어요. 일회용 주사기도 서덕했었어요. 어떻게 소독을 하셨습니까? 물에 끓여서 소금물에다가 끓여서 이제 담갔다 꺼내서 이제 그냥 원시적인 방법을 쓰. 100% 이제 감염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무슨 비행가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전염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죠. 그거는. 아니 그래도 일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게 전혀 뭐 일을 했다고 해서 네. 방역 사업 그 일만 하는 게 그 일만 안 시켜요. 네. 농촌 지원 나가야 되죠. 동원도 있고 병원 나가야 되죠. 뭐 김에 더러 학습도 있고 학수하고 내가 방역만 열심히 정사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궁지라도 있죠. 그런 거기에 동원되기 나 새벽부터 1월 1일 날 하루 쉬고 다음 날 첫 전투 선수하고 농촌에 저는 이제 농업부문 공무원이니까 축산이라는 게 농업부문이니까 농촌에 나가서 퇴비 생산부터 시작해서 자전거에 진짜 불이 나도록 돌아다니다가 그저 연말에 들어오면 1년 동안 새까맣게 타대가지고 왁진 공급돼야 뭐 그것도 예방을 하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단 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차단하느라고 또 나가서 또 고생하고. 그러니까 일이 번져지면 나가서 이제 서 읽고 뭐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방식.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지 예. 사전 예방은 거의 실질적으로는 사전 못하셨다는 예방은 말씀. 이제 못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 전염병도 그럼 상황이 비슷했습니까? 비슷하죠. 근데 사람이 짐승보다는 좀 더 좀 중요하고 하니까 조금은 낫겠죠. 그래도 그런 거가 열악하니까 수해 방향이 더하죠.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좀 괜찮았습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 이제 80년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좀 흔들흔들했어요. 흔들흔들했고, 그렇지. 그 북한의 이제 종주의 생물약품 공장이라고 축산부문 그 백신을 만드는 공장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공장이 작습니다. 네. 작고. 근데 이제 어떤 질병이 나오면 그 질병에 대한 예방약을 만들어라 하는데 거기도 실험하려면 닭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심 분리기 같은 건 나 여기 와서 정말 갖가지 사이즈의 원심 분리기 있는 거 보고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런 원심 분리기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동유럽 나라들에서 수입한 거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핀란드든지 뭐 그쪽에서 들어간 거 초당 5천에 뭐 만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돌아가면 원심 분리기 한번 돌아가면 그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전력 문제도 그렇고요. 뭐 돌아가다 중간에 서 버리면 분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하나가 되는 그러면 거예요. 전기는 다시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균 거죠. 배양하다가 전기 올 때 넣었는데 네. 오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럼 그거 망친 거 아니에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지.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고난의 행군 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죠. 당시 그 95년도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95년도부터 한 98년도 사이에 제일 많이 사망했거든 사람들이. 그때 한 보통 통계를 그냥 고난행군이 수십에 수백만 정도 사망했다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왜? 북한도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아사산지 네. 전염병을 죽었는 사실 경기 가서 모호합니다 이게. 가보니까 사망했으니까. 근데 못 먹어서 허약해지면 전염병에 취약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집도적 연관은 있죠 일단. 네. 병균이 이제 일단 뭐 들어가면 바로 죽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걸리지 말라야 된다. 일단 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위생 상태가 그렇게 열악해서야 안 걸릴 재간이 없지 병균을 않습니까? 피할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를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 참 이제 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왜 죽었냐 뭐 떠들고 막 그렇죠. 사람들이 막 애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냥 짐작 따르듯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산지 전염병 걸려서 죽었는지 누가 와서 검사를 하고
검사할 사람조차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김 씨 일가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합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조금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슬로건이 뭔지 압니까? 혁명의 수뇌부 결성이. 그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 유흥은 차단합니다. 그게 1차적인 그 대책입니다. 그럼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했을 때도 평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평양에서 발병했습니다. 이번에 네. 평양에서 아까 성병도 김정일이가 4월 15일 방침 내릴 정도로 중요했던 거는 평양시를 중심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결사옹위를 못한 거 아닙니까? 결사옹위 해도 네.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균은 힘들어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결사옹위 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사람만 고생하는 거죠. 사람만. 하고 규정이 있어요. 김정일이 앞에 몇 메다 앞에까지 접근을 하려면 미리 신체 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런 행사할 때 신체 검사에서 간염이 조금 있거나 뭐 이런 네. 거 발병되면 못 갑니다. 대회장에도 못 그리고 가요. 도당 책임 비서들 같은 경우도 김정일이 가기 전에 평양 가기 전에는 한 달 전에 와서 다른 거 다 하고 일단 검진 다 하고 이빨 스케일링부터 해가지고 몽땅 치료받고 갑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 하는 거죠. 아니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잖아요. 죽지 않고. 제가 그 제1동포 한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증언인데요. 김일성을 만나서 이제 사진을 찍는다. 그랬더니 그 전날 며칠 전에 입고 갈 옷을 다 가지고 와라. 네. 그래서 그걸 입고 갈 옷을 미리 제출을 하면 자기들이 그걸 소독을 쫙 해가지고 사진 찍는 당일날은 이게 현장에 도착해서 먼저 속옷 차림으로 무슨 소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입고 갈 옷 있는 방으로 안내가 돼가지고 거기서 옷을 입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신발까지 다요. 예. 근데 그거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고 네. 지금 금수산 기능문전에 있는 김일성이 미이라 아닙니까? 네. 미이라 보러 가는 금수산 기능문전 도착할 때 문 열고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뭔지 압니까? 안 가봐서 자동 분사기로 소독하는 겁니다. 사람 몸을. 미이라 보러 가는 것도 소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김 씨 족속에게는 전염병은 뭐 닿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무슨 일단은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도. 잘 먹으니까 가다도 뭐 잘 먹고 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가축이나 전염병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은 이번에 이제 이례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을 인정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지원을 일부러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WHO에도 북한이 이제 그 전염병 관련 이런 자료들을 주는 거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숫자는 물론 조작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때 상황에 의도에 맞게 숫자를 불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고, 일단은 결핵, 간염, 마라리아 같은 거는 일단 공개를 합니다. 왜? 그거는 뭐 어느 나라 거기 다 있는 거. 그 체면이 안 깎여. 이제는 창피한 건 벗어났거든요, 일단.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북한이 지금 그 WHO가 거의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제일 그 북한 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전염병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북한이 에이즈가 있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북한이 유입이 안 되게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체제의 가치성의 이런 그 노이즈 마케팅 비슷한 뭐 그런 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통계 조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조현 선생님이나 최종훈 선생님도 직접 통계 조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고무줄 통계 실태를 잠깐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 마리수가 그 정책상 정보당 1.5마리가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보당 1.5마리가 돼야 되면 총 100정보면 150마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50마리가 없어요. 다 죽고.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보고할 때 150마리라고 보고해야 되는데 실제 위에서도 환경을 알거든요. 그래서 한 100마리 정도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해요. 실제는 몇 마리가 있습니까? 실제는 한 50마리, 60마리. 근데 거시시각에 50마리, 60마리 있다고 보고를 하면 그 경영위원장의 먹이 날아납니다. 너 소다 어떻게 누가 다 잡아먹었냐 뭐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보고하는 당사자인 책임자는 저도 이제 물론 같이 먹이 날아나죠. 그러니까 통계를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해서 150마리 완전히 있으면
위에서 방식상학으로 해서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그것도 안 보여준다고 되고. 해서 그거 안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 하면 먹이 날아가고 어중간하게 그냥. 그러니까 오중간하게 중간에서 칭찬도 안 받고 욕도 안 먹게 이제 조절하는 게 저희 공무원이 그거 잘하면 승진도 하고 오래 붙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중에 사후에 검열은 안 합니까? 검열을 해도 덜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허상 검열 많이 나가는데 허상 검열 나가면 그 서검열 주로 많이 나가면 이제 1작업반에서 봤던 서가 3작업반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가 이제 뿔이랑 이게 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보면 뿔이 2개인데 하나가 꺾어진 서가 있어요. 네. 1작업반에서 얘를 봤어요. 근데 3작업반에 가니까 얘가 또 있어. 3작업반 소속이 된 거네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2작업반 벌새 옮겨 다니는 거죠. 1작업반에 있는 소가 3작업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뿔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더 안 가요. 이제 덜아바나 마나 이제 얘네만 고생하거든. 야, 네. 니네 고생한다. 소들만 고생하는군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하고 너네 솔직히 진짜 몇 마리 있나 말하라. 가고 우리 토론하자. 토론해서 이제 보고할 때 통계를 숫자를 조절해 보자. 이렇게 하죠. 그것도 안 하면 술이랑 또 얻어먹지 못하니까 또 봐주면 네. 또 이제 뇌물을 또 받습니다. 예.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왜냐하면 통계를 무슨 조정하십니까? 조류독감이 좀 돌고 있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균분리 제대로 못했으니까 뭔지는 모르죠. 아무튼 감기보다는 심하게 알아. 그럼 일단 독감을 붙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성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데이터를 네. 요구하거든요. 그럼 그 독감 걸린 이런 발병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또 산하에다가 철도구 병원이라든가 그 산하에다가 또 진료소 이런 데 다 이제 포치하거든요. 이제 언제까지 이제 자료를 올려보내라. 유혈자 무슨 뭐 네. 이렇게 뭐 외부 갔다 온 사람들 뭐 이렇게. 여행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우리 내일 모레까지 지금 성에다가 지금 자료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전화했는데 지금 얘네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나오지 그다음에. 그래서 몰아대고 하게 되면 다음날 점심쯤에서 자료가 옵니다. 오게 되면 이게 아니 사람이 없다는 데서 네. 다음날 오전 사이에 그러니까 뭐 밤에도 일 안 하고 한 경우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검진한 인원수가 상당히 불어난 거죠. 야, 여기 지금 종업원이 몇 명이고, 인구가 얼마 되고, 가족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 보죠. 내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수를 원래 보내면 성에서 우리가 욕먹어요. 네. 너네 멍청한 거 아니냐? 이게 맞냐, 숫자가 이게. 그러니까 확인하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게 되면, 얘네는 앉아서 그냥 검술 통계 내는 거예요, 검술 통계. 앉아서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서류상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WHO에 넘겨준 데이터도 100% 조작입니다. 왜? 아니 하버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 수집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WHO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거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긴 하는데 재미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데 보면 이제 불량 청소년 개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기 일 안 하고 이제 네. 노는 애들을 만나서 얘네를 개조를 해요. 근데 이제 통계를 내다 보면 실제 안 만나고 통계를 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진시 주민이 50만이잖아요. 네. 열심히 불량 청소년을 개조했는데 불량 청소년 개조 통계가 100만이 넘어가요. 청진시 인구 2배의 불량 청소년이 예. 청진에 살고 있는 거네요. 서류상으로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자, 북한 얘기를 듣다 보면 북한 당국은 감염병 문제를 체제 유지 문제와 직결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북한의 그 가축, 사람에게 도는 전염병이 순수 의료 차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요소에 의한 문제입니까?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둘 다. 네. 조금만 자세히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둘 다가 포함되는데 아까 쭉 했던 얘기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일단은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가 자연적인 환경 네.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 뭐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자연적인 환경은 일단은 뭐 북한이 열악하고 지고 한다 치고 위생 상태는 열악하다 그러면 치고요. 북한이 그 헌법에도 좀 제정하고 계속 짜면할 때마다 그 자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 보건의료 제도. 그건 뭐 2016년에 개정된 헌법에서 또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월한 보건의료 제도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병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병이 나도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떠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차별화된 의료 시스템 계층별로 그다음에 그 의료 자격증자가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전염병의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는 거 있고 안 하는 거 있고 왜냐하면 결핵이나 마라리아 같은 다른 있는 그런 병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개하고 성병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차원에서 의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정보 차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예방의학 방역? 예, 뭐 네. 방역 뭐 이런 건데 예방의학이라는 거가 이제 결국에는 북한이 그 예방의학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그 의료인들한테 전가해 가지고 대중 자신의 군중적인 운동을 만든 게 예방의학입니다. 근데 그러려 뭡니까?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차단하니까 이게 저희들 근원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특히 성병 같은 거는. 그래서 그거 단적인 사례가 2011년도 4월 10월 날에 그 김정일의 방침 내려가지고 그 우리 그 산하에서도 김정일의 방침 내려올 정도니까 심각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일 좀 창의적으로 하게 되면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도사는 부인과 그 의사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병 관련 사진을 해가지고 그 위생선전 자료를 만들었어요.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위에다 보고 했거든요. 이런 거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선전을 해도 되냐? 위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다? 그럼 큰일 나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대중 자신의 운동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일반 주민 차원에서 성병 문제가 심각하고 또 본인이 걸렸을 때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는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고는 있는데 어느 심각한지는 모르죠. 그리고 걸려본 사람이 아는 거지. 왜냐하면 매독 같은 경우에도요. 네. 10년 이상 앓습니다. 아, 잠복기가 예. 그러니까 뭐 잠복기는 뭐 빠를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게 일정한 일기를 지나게 되면 그 잠복기가 한 몇 년은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자기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네요. 자, 조현 선생님께서는 자, 순수 의료 차원의 문제인지 사회적 요소에 의한 문제인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굳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더 많냐, 사회적 요소가 더 많냐, 원인이 순수 의료적인 문제가 더 많냐 하면 한 5대 5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렇죠. 사회적인 요소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더 한 70%?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80%까지가 이제 사회적인 요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수 의료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이거냐면 북한에도 꽤 이제 머리 좋고 그런 의사들이 많거든요. 똑똑하고 정말 막 뭘 조금만 대주면 뭐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순수 의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사회적인 문제로 직결되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까 그런 제가 쪽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창의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위에서 결정 내리지 않고 지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거는 아이고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이죠, 이거는. 두 분 말씀은 북한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결심만 하면 지금 현재 북한에 창궐하고 있는 사람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의 80% 정도까지는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북한의 보건 정책이나 시스템이 그 헌법이나 이런 시스템 구조상으로서는 그럴듯한데 네. 이게 지금 기본적인 본질상의 방향이 어디냐, 정책 방향이 하게 되면 주민들을 향한 거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거죠, 결국에는.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다면 통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적인 사례가 이제 2011년도 5월달에 이제 그 한경북도 경성군 그 310호 공사장이라고 김정은 특각을 새로 짓는 공사장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유행성 출혈열이 발병했댔습니다. 그 쥐를 매개체로 하는 뭐 네. 이런 질병인데 이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건 거의 질병이죠. 높죠. 한 60%, 70% 정도 보는데. 네. 근데 이거가 노동자들의 속에서 발병했는데 외부 이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후에 해보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이 출혈열 토착지로 되겠더라고요. 근데 외부 인원은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주민들은 이제는 거기에免疫이 생겨가지고 걸리지 괜찮은 않거든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 통일 이후 하게 되면 내하면 콜레라, 그다음에 장티푸스, 바라티푸스 같은 장내성 전염병들, 그다음에 발신티푸스라든가 각종 이런 전염병들이 북한 사람들은 거기 일단은 몇십 년 동안 거기 다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알았거나 일정하게免疫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일반 수돗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100% 거의 100% 걸리는 거죠. 면역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핵이라든가 이제 그 무슨 각종 다른 네. 이런 그 내성이 그 항생제 내성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전염병들도 이제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 접촉해가지고 전염이 되는 경우에도 이게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를 만나서 접촉했을 때 병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수돗물 그렇죠. 가지고 뭐 손 씻고 네. 마시고 이래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지 않던 환경에 이동하는 경우에 그 뭐 과거에 다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인카 제국도 스페인 군대가 들어가서 몇십 명, 100명도 안 되는 군대가 들어가서 몇십만 원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엔 얘네가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간 전염병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국이 붕괴된 거랑 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균이나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되면 이제 그런 대재앙이 생기는 거죠. 통일 후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대책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선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에 어떤 질병이 돌고 있고 어떤 토착성 질병과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질병들에 대한 구체적인 여해가 있어가지고 현상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이미 두 번째는 그 현상을 파악하는 데 기초해서 그 대책안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일이 되기 이전에 남북 간의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은 빼고 전문가들이 이제 그 교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사전 준비가 없이는 엄청난 이제 그 후과가 이제 철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통일인데 네. 이게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했던 것보다 더 이제 피해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재처럼 그냥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북한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 인재들 아닙니까? 이런 인재들을 이제 네. 많이 이용을 해서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거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북한의 현 상황을 이제 그 제대로 내재적 접근을 한 전염병 지도 같은 거, 네.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도 지금 가장 해당 전문가들도 머리 아파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과학적인 이런 설비나 이런 건 시약은 뭐 거의 전무하고 없고 부족하고 하니까 결국 교과서적인 이런 식으로 지금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치료가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병에는 이 약을 쓰게 돼 있는데 써서 두르면 이 병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전쟁에서 그 전투통 태량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저지선은 이미 무너진 거네요. 약간 무너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북한의 전문가들이 가장 머리 아픈 문제가 북한의 전염병들이 교과서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남한 전문가들이 올라갔다고 해도 북한 전문가들이 그럴지인데 더 머리 아프죠. 왜? 교과서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진단 차원에서 그 기술 실무적인 이런 그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거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당장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북한 사회가 신뢰를 회복을 해야죠.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축산 전문가라서 목장도 세우고 싶고 유통 뭐 이거 기지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가축이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은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려면 북한 사회가 국제사회 앞에 신뢰가 조성돼야 되고 그런 게 조성된 상태에서 이자처럼 사전 연구, 저는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북한에 대한 그 연구들을 자료를 많이 이제 축적을 해놔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이런 데에도 투자를 하고 또 실제 북한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좀 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조건이랄까요? 그런 건 뭐겠습니까? 3대 세수하지 말아야죠. 아,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가는군요. 예. 마지막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어서 위대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많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 있는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회는 그 사회가 민주적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은 이제 안 되니까 저는 뭐 핵도 뭐 중요하고 다 이제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이 권력의 배분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3대 세습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북한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종훈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단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오픈시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부터 일단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북한의 문제가 뭐냐 할 때 본질적으로 자 북한이 핵 미사일을 만드는데 네. 철도에서는 그 레일강 못 만듭니다. 핵 미사일을 만드는데 남한만큼 그렇게 그 괜찮은 우려 설비라든 이런 건 못 만듭니다. 이건 자원의 이건 못 만드냐 하는 겁니다. 안 만들지. 자원의 분배가 왜곡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편중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북한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 어디냐? 이게 지금 방향이 지금 어긋난 거죠. 지금 잘못 간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남한에 저 CT가 몇 대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CT라고 하면 저 촬영기 네, 네. 잘 관심이 모르겠- 없죠. 네, 어쨌든 가는 데마다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알건 대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00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 그건 가장 기초적으로 네. 아마 더 있겠지만은. 근데 북한에는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6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방에는 한 대도 없고요. 네. 평양하고 나선 특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국 출신의 미국 의사들이 기증한 거, 그리고 제일교포 출신의 북한 의사가 기증한 거. 무슨 이런 식이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럼 500대 1이잖아요. 네. 남북한이 국력 비교가 대체로 우리가 나온 그 연구나 보게 되면 30대 1부터 50대 1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네. 자, CT 비교했을 때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50대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00대 1.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에 지금 CT가 6개 있는데 60대는 60대는 이제 국력 비교가 거의 비슷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론 이렇게 이게 좀 단순 비교기는 합니다만 네. 아무튼 남한의 자본주의 남한보다도 주민 건강에는 투자나 관심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10분의 1밖에 관심이 가장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모니터링 말씀하셨는데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WHO라든가 기타 국제기구가 발병한 지역, 말하자면 감염 지역을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남한에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통일부에서. 네. 아니 아프리카 대륙 발병했다 북한이 발표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힘내가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했다는 공식 대응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량한 태도는 북한이 일단은 버린다는 거죠. 북한의 1인 독재 체제의 위상이 중요한지 아니면 주민들의 건강과 이런 삶의 질이 중요한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현 선생님, 최종훈 선생님 모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북한의 수의 의료 방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북한 주민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항상 이제 베나TV 오면 저는 이제 따뜻한 이제 그 대접과 그 느낌이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참 북한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나TV가 참 오랫동안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저희들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참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호 선생님 오늘 출연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냥 네.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거 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했던 얘기들 이런 거는 제 생각뿐 아니라 북한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영연에서 근무하든 위생방에서 근무하든 또 북한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이나 북한 의료 전문가들이 고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걸 지금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고 여기다 좀 제 생각을 좀 첨부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내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뭐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만 고쳐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양파처럼 계속 나오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배나무 이사회는 북한 내부의 문제 그리고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안을 또 시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